세계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마지막까지 충성하던 자들이 그들의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나라 동부의 사막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몇 시간 사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여러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군부 쿠데타 조짐이 있는 가운데 테헤란을 빠져나가려다 추격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거론됩니다. 비록 이 보고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되는 시위와 함께 통치체제가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 이란 권력 중심에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고 지도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알리 하메네이 자신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연쇄로 위기를 가속했습니다. 그는 다음에 7가지 치명적 실수를 범했습니다. 첫째, 국가 운영의 무능. 둘째,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영구 자산으로 간주한 것. 셋째, 이스라엘의 군사 역량을 오판한 것. 넷째, 도널드 트럼프와 미국의 결의를 잘못 이해한 것. 다섯째, 중국에 과도하게 베팅한 것. 여섯째, 젊은 세대를 멀리한 것. 그리고 일곱째, 국가 강제장치를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이전의 위기들과 달리 오늘의 이란은 거의 출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메네이의 핵심 실패는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나라와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학습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의 약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석가들은 모사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현재 약점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이 정권이 붕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위가 외국 정보기관이 연출한 산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은 이란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이 조용히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봉기의 불꽃은 이란인들 스스로가 지핀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이란의 용감한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고도의 경계태세로 몰아넣고 있으며 미국은 특별한 집중력으로 모든 전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적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외교적 선언만으로는 좌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저명한 반체제 인사는 이란 국민에게 더 많은 선언이나 비난은 필요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총탄 앞에 서 있고 매 시간 살해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권에 맞서는 실질적 조치이며 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지지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의 복구와 보호가 필요하고 서방이 이 정권의 어떤 파벌과도 벌이는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하며 억압을 막고 민간인 학살을 끝내기 위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중의 목소리가 다시는 어둠과 침묵 속에서 짓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테자 레자 팔라비는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적이고 긴급한 호소를 보냈습니다. 그는 어젯밤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실탄을 마주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폭력뿐 아니라 전면적 정보 봉쇄에도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유선 전화도 없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범죄적 정권의 종말을 두려워해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위협했고 정보의 어둠을 이용해 용감한 젊은이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는 미국 대통령이 평화의 사람이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이란 국민을 돕기 위해 개입할 준비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왕이 돌아오는 그날 테자 팔라비는 하메네이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나는 이란을 되찾겠다. 여러분, 충격적인 성명에서 이란의 마지막 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정면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의 유혈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 그는 하메네이가 폭력과 혼란으로 나라를 몰아넣는 대신 모스크바로 망명해 바샤르 알라사드 옆에 앉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팔라비는 명예로운 퇴장이 이란 국민이 자결권을 되찾고 자신들의 정부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시위대가 자비드샤, 왕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슬람 정권의 상징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레자 팔라비가 제시하는 세속적이고 민주적이며 민족 화해를 지향하는 이란 국가 비전에 대한 지지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테자 팔라비는 자신이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도 조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민족혁명이 승리하도록 하겠다. 나는 위대한 이란 민족인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날이 매우 가깝다고 믿는다. 또한 나는 오늘과 내일, 토요일과 일요일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이번에는 오후 6시부터 국기와 사진과 민족의 상징을 들고 함께 거리로 나가 공공공간을 되찾자.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거리에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목표는 도심의 중심을 점거하고 그것을 지켜내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여러 경로로 도심 지역으로 진입하고 흩어진 개별 그룹들을 하나의 통일된 덩어리로 연결하라.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거리에서 버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적 준비를 하라. 나는 이란 영원 수비대의 청년들과 국가협력 플랫폼에 합류한 모든 무장 및 치안 세력에게 호소한다. 억압기계를 계속 늦추고 마비시켜라. 결정의 날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멈추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신도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다. 민족혁명이 승리하는 순간 위대한 이란 국민인 여러분 곁에 서기 위해서다. 그날이 매우 가까이 오고 있다고 믿는다. 정치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 하메네이의 막대한 금이 비밀리에 러시아로 옮겨지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이 정보들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부터 러시아의 군용 수송기 IL-76이 테헤란으로 잦은 비행을 여러 차례 수행했으며 민간 항공편으로 위장해 코카서스 지역을 우회하고 나토 국가들의 영공을 피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에 동일한 일부 항공기를 반복 사용하고 비용보다 속도와 신뢰성을 우선한 점은 이것이 일반적인 화물 임대 비행이 아니라 의도된 물류 임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영국 보수 성향 의원은 이란 시위대의 비범한 용기를 목격했다고 말하며 러시아 항공기가 이란으로 무기와 탄약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금을 이 나라 밖으로 빼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봉쇄를 깨는 순간 테헤란의 수도는 총성에 잠겼습니다. 테헤란에 있는 한 기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망 전체와 대부분의 유선 전화가 차단되어 긴급 전화까지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기자는 거리에서 직접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뉴스를 송고한 뒤 오늘 밤 거리로 나온 사람이 전날 밤보다 확연히 더 많았다고 목격했습니다. 그의 평가로는 그 밤의 사망자가 매우 큰 규모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테헤란 서부 지역에서는 알리 하메네이의 연설이 대출력 스피커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묵 대신 시민들은 일제히 자비드 샤를 외치며 신이 왕을 축복하길 바란다고 함성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 도전의 메시지였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와 카드 결제 단말기가 모두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은 심각한 현금 부족에 빠졌습니다. 원인이 인터넷 장애인지 아니면 당국의 직접 지시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란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생존을 좌우하는 실패들, 빼앗긴 임금, 체계적 부패, 그리고 물이 고갈된 나라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인권활동가를 투옥하며 시민사회를 파괴하는 잔혹한 독재 국가에 더는 견딜 수 없다는 한 민족의 목소리입니다.
빈곤, 부패, 치솟는 물가, 우리는 전복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오늘 밤 테헤란에서는 머리 스카프가 불태워졌습니다. 시위대는 차량부터 모스크, 그리고 친정권 인사들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정권편 자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하메네이에게 직접 보내는 메시지이자 세계를 향한 호소였습니다. 스타링크 덕분에 테헤란의 한 기자는 연결을 유지하며 벌어지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전통적 인터넷처럼 차단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약해지고 지상 장비가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에서도 영상들이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권이 인터넷을 끊어 사회의 입을 막을 때 스타링크는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강하게 단속하는 가운데 푸틴을 생포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푸틴을 체포하는 임무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에만 러시아는 약 3만 1천 명의 병력을 잃었고 경제는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매우 나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큰 나라이고 우크라이나보다 강하더라도 말입니다. 러시아 선박 체포에 관한 질문에는 미국 병력이 나타나자 그 선박들이 재빨리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 선박을 통제했고 석유가 하역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연안의 흑해에서 화물선 2척을 공격해 시리아 국적 선원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복구 장관 올렉시 쿠레바에 따르면 한 선박은 곡물을 싣기 위해 초르노모르스크 항으로 향하던 중 피격되었습니다. 다른 선박은 대두를 운송하던 중 오데사 항 인근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러시아가 민간 목표, 국제 운송 활동, 식량 물류 체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며 인도적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이 행동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이 전략적 섬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단언하며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린란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얼마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 그리고 백악관이 한 사람당 10만 달러라는 수치까지 논의한 적이 있다는 맥락에서 트럼프는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미국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린란드에 대해 행동할 것이다. 머뭇거리는 대가가 러시아나 중국을 미국의 직접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언제나 가장 쉽고 가장 적은 갈등으로 합의에 도달하는 길을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어려운 선택지를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감정이나 단순한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적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강경한 관계 속에서도 트럼프는 자신이 덴마크의 팬이며 코펜하겐이 자신을 매우 잘 대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500년 전에 한 선박이 그린란드에 닿았다는 사실이 이 땅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단호히 내렸습니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미국은 더 강력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앞서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되찾을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것이 나토의 균열을 초래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중심적 리더십이 없다면 이 동맹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소 19명의 고위 장군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군은 최고 지휘부 수준에서 심각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공개 출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소 19명의 러시아 장군이 사망했으며 그중 14은 러시아군의 현직 장군이었습니다.
사망 사례는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발생했으며 지휘소 타격, 포격, 저격, 항공사고, 파괴 공작, 러시아 영토 내 폭발 등 다양한 원인이 거론됩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사망이 모스크바의 공식 확인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는 은퇴했거나 스톰지 같은 돌격 의용부대 또는 민간 군사기업에서 복무 중이던 시점에 제거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달 동안 러시아는 여러 장군급 장교를 잃었습니다. 안드레이 수오프스키는 합동군 제41군 부사령관으로 2022년 5월 28일 체르니히우주에서 저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공식 인정한 첫 번째 러시아 장군 사망 사례였습니다. 올레그 미심예프는 기계화 보병 제154단 사단장으로 2022년 봄 마리우폴 전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초기 정보는 아조우 부대가 공개했고 이후 친러 성향 출처들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프로로로프는 합동군 제8군 부사령관으로 2022년 4월 10일 마리우폴에서 전사했으며 공식 설명은 저격 화력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2023년에도 전사장군 명단은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전장 안팎에서 장군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에는 폭발과 암살 공격이 더 큰 규모로 지속되었습니다.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는 러시아 총참모부 작전총국 부국장으로 2025년 4월 25일 러시아 내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미하일 구드코프는 국가근위대 장군이자 러시아 해군 부총사령관으로 2025년 5월 2일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전투 임무 수행 중에 희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악명 높은 제1-155 해병여단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민 사바도로프는 러시아 총참모부 전투훈련국의 수장으로 2025년 12월 22일 모스크바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이 죽음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기준 우크라이나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장교 최소 7,495명이 사망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장군 사망의 목록은 전장의 격렬함뿐 아니라 장기전 속에서 러시아군 지휘보호 운용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도네츠크까지 전선 전역에서 동시 반격을 전개하며 페레코프에서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1월 9일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가 점령된 크림반도의 흐바르디스케 석유기지 적재장에 있는 러시아의 연료 및 윤활유 수송 열차를 정밀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드니프로라는 이름의 러시아 점령군 집단을 지원하는 연료 보급 체계를 교란해 적의 전투 능력과 전쟁 지속 능력을 직접적으로 조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UAV 공격 FPV로 수행되어 국내 방위 산업의 정밀 타격 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오리우 방향에서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도네츠크 주의 히르네 마을 인근에서 러시아의 한 수리부대를 계속 타격했습니다. 구체적 결과는 평가 중이지만 목표가 러시아군의 장비 유지와 전선 보급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자국 방어군이 러시아군의 군사적, 경제적 잠재력과 공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같은 1월 9일 우크라이나 제7공수군단은 공수부대가 전선 도시 미노르스카 인근의 한 농장에서 폐기물 구덩이에 숨어있던 러시아 병사 집단을 발견하고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지난 6달 동안 미노르스카 점령은 바흐무트 축에서 러시아의 핵심 목표였으며 러시아군은 그 지역 주변에 10개가 넘는 부대를 집결시킨 뒤 도시 남쪽과 북동쪽에서 압박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탐지를 피하려고 러시아 소그룹은 현지 기반 시설, 심지어 분뇨 구덩이까지 은신처로 활용했습니다. 위치가 노출되자
우크라이나 제79 공수여단이 신속히 그곳의 러시아 병력을 전원 제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대장은 우크라이나가 포크로우스크 북부 지역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미노르스카에서 러시아의 돌파 시도를 저지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시르스키 대장은 포크로우스크, 미노르스카 도시 집단 전투 지역을 시찰하는 동안 최전선 지휘관들의 보고를 직접 듣고 군단 및 여단 단위의 임무를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들의 핵심은 탄약 보급, 병력 순환, 전투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후방 보급로의 연속적 가동을 보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젤렌스키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8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서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월이 끝나기 직전 우크라이나의 번영 촉진과 재건을 위한 약 8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식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의 부대 행사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정상은 더 적절하고 유연하다고 평가되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계획과 전후 안보 보장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 의지가 있는 국가연합의 동맹들은 그가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고 다보스를 더 합리적인 선택지로 제안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경제 합의의 핵심 조항들을 확정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평화 논의에 참여하는 일부 유럽 관리들 또한 키이우가 워싱턴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려는 목표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공감대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영 계획은 10년 동안 약 8천억 달러를 동원해 전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과 경제 재가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합의에는 대출과 무상 원조가 포함되며 민간 부문의 참여로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어 장기적 재정 동력을 마련합니다. 키이우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프로젝트에서 미국이 재건 과정에 깊이 참여할 경우 워싱턴이 전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기대합니다. 이 계획의 토대는 지난해 체결된 광물 자원 합의로 미국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의 향후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회복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논의했다고도 확인했습니다. 그 논의에서 그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고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대 조건을 여는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붕괴의 문턱에 서고 러시아가 전면 포위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연쇄 효과이며 모스크바가 운명을 뒤집을 시간은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